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9일 대박플러스 시즌2 최영동 멘토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스피 증시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그동안에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물려있던 종목군들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그런 좀 기미들을 보여준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매주 월요일을 여는 과정에서 항상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깨가 좀 무거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이겨낼 수 있는 한 시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장 정리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001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상에 대한 움직임들은 1890포인트 하락하는 흔들 보여줬지만 오늘자 어찌됐든지 간에 1900선 다시 조금 상방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움직임들을 코스닥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0.09%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큰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는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의 코스닥 증시가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단은 좀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 대한 이슈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가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예, 유가. 전일자의 5.28%에 일단은 하락세를 스탑을 걸리고요. 예, 다시 상방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건설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금주죠. 금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의 예측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뿌려줄 수 있는 자금의 량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수준 5천억 달러를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5천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예측치가 과연 5천억 불 이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5천억 불 미만으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5천억 달러라는 내용들은 시장에 한 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 대한 예측치들, 시장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5천억대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피 증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수급 현황들, 종합주가지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불러온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과연 이 급격한 2차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돌파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수급적인 현황들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수급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거래소 시장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마이너스 258억 정도 나왔습니다. 기관들 오랜만에 플러스 1628억 기록을 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음봉, 물론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은 차익성 매물들에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8,660계약의 어마어마한 선물 계약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현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세력 자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 자체는 바닥에 대한 가능성들도 내포하고 있는 흐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차트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예측하기보다는 요번 주에 있을 ECB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뭐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하락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설프게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ECB라는 굉장히 큰 시장의 이벤트들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간적인 배열 그리고 가격적인 배열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응들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종목군들의 상당히 포지션 자체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뭐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일정 수준에 대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시적인 휴대폰 부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쉽게 얘기해서 일정 수준의 기대감만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들을 좀 급하게 맞고 지금 내려오는 현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22 쪽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차익성 매물들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략을 좀 세분해야 되겠죠. 코스피 쪽에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들은 일정 수준 차익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2쪽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 충족치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든 일정 수준의 시간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조정들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58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맞다 틀리다를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올라갔었을 때의 내 전략 그리고 떨어졌을 때의 내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이제 대응들이 필요한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까지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캠시스죠. 자, 캠시스 오늘 제가 보면서요. 캠시 종목을 제가 오늘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최종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70%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구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넥라인에 대한 움직임들 깨진 않았습니다. 넥라인은 깨진 않았지만 일정 수준 코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에 자유롭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도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원들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수익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수익률이 거의 동일해요. 플러스 12% 정도의 수익률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단의 넥라인 자체를 하방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 하단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하향 이탈 시키지 않느라고 되면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교육 방송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조금 잠시 후에 좀 차후로 넘겨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와이솔 보시게 되면 5일선 이탈하지 않거든요. 5일선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자, 와이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달 내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사실은 7,400원대지만 제가 매매를 했던 가격대는 6,000원대 미만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에 이탈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군들과 달리 와이솔 같은 경우는요, 중국과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9,500원 선으로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상황이니까요. 이 종목은 그대로 유지해서 좀 가져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CNC입니다, 여러분들. SK CNC 한번 볼게요. 유일한 대형주죠, 유일한 대형주. 자, 유일한 대형주인데요. SK CNC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배웠던 종목이 어떤 거죠? 반전이라는 패턴이에요. 반전이라는 패턴.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삼산형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짧은 구간들만을 가지고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패턴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명확하게 왼쪽 호가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1차적인 바닥을 그려진 이후에 상승했던 폭, 그렇다고 되면 직전 고점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잡혀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넥라인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24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IT 종목군들이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1.55 정도 빠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를 제외한 SK 하이닉스까지 좀 빠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동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오른쪽 어깨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장, 뭐 이 시비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곁들여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몇 종목군들, 유일하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컨센이 잡혀있는 대형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라인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역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오른쪽 어깨 완성, 그리고 직전 넥라인 24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익률 자체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4.7% 정도의 뭐 만족스러운 수익률인 것 같아요.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큰 수익률을 권해드릴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포트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수 있는 적정한 수익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24만 원 제시해드리고 뭐 길게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만 원대까지 진행을 시켜볼 테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맥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S맥.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 S맥이 그동안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좋죠. 뭐 5일선, 21선, 11선, 뭐 정배열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펙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좀 미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오늘자에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이죠. 직전. 1차적인 상승, 2차적인 상승,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 고점에 대한 넥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죠. 지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횡보됐었던 기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4,800원대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되면 직전에 계단을 보여줬었던 이 가격대에서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에 대한 움직임들, 그동안에 비해서 장대 음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봉을 형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세의 강화로 진행을 시켜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은 수익률을 많이 뱉어냈어요. 시장에다가 저희가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3.3% 수익률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부품주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카메라 쪽과 관련해가지고 연계돼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쪽은 디스플레이 쪽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홀딩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효성 ITX. 지난주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차트를 딱 보셨을 때. 차트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은 19,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19,0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직전의 고점들, 형성들을 보시게 되면 저점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19,000원이라는 시세의 벽을 맞고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다는 표현보다는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한 상승률을 좀 보실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보여줬던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 자체는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격에 대한 급격한 기울기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텐데요. 각도, 상승에 대한 각도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작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에 있었던 분위기들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각도에 대한 분위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8,250원대에서 저점 구간, 추세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19,000원 한번 좀 돌파되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9,000원이 강하게 돌파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22,000원대까지는 뭐 우습게 올라갈 거
같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의 1월달 강세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 종목도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들까지 AS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대박 플러스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 앞서서 시황적인 얘기들, 지난 종목 AS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념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메인 코스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월달 들어서 제가 2015년도 1월달을 들어서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제가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추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1월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한 해를 끌고 갈 수 있는 2015년도 한 해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달에 제가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사물인터넷 말씀드렸고요. 핀테크 말씀드렸고요. 보안주 말씀드렸고요. 중국,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 이런 얘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자, 이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월달 정리는 헛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 그동안에는 좀 성장성을 가지고 향후 먹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그동안 2013년도에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속상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있는 척 해보기 위해서 그냥 모바일 디바이스로 써본 거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도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생각하기 싫죠, 여러분들. 2014년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장 한계에 따른 보급률 둔화와 가격 하락이 지배한 시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여러분들. 보급률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돼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의 성장은 이미 주가는 6개월 그 이상 끌어다 땡겨 쓰는 성향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보급률이 더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보급률의 둔화와 가격 하락이 지배를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기존 IT 종목군들. 자, 기존 글로벌 제조업체 간 성장 둔화에 대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장 둔화는 어찌됐든지 간에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이 도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굳이 휴대폰 산업뿐만 아닙니다. 다른 산업들, 성장하는 산업들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1차적인 성장을 보여준 이후에요. 정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들. 따라가서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소수의 살아남은 기업들만 2차 성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곽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14년도가 모든 기업들이 회피했었던 상황들의 마무리 국면, 그리고 저점을 찍어내주고 정말 좋은 기업들을 솎아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우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나머지 세 번째 줄이에요, 여러분들. 중저가 시장 확대에 따른 중국 제조업체의 시장 경쟁력 부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성장 둔화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기업, 글로벌 기업들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업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제조업체와 더불어서 같은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틀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중국 제조업체와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14년도 상당히 어려운 스마트폰 시장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경쟁사 간 차별화 전략이 14년도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2015년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5년도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성장 한계에 대한 고민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스마트폰과 관련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선 이렇다 할 성장 모멘텀들을 잡아내고 있지 못해요. 제가 1월달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여러분들 웨어러블로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좀 하나의 해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장 성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볼 좋은 호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밑에 좀 보시게 되면 중국 제조업체의 성장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제조업체는 굉장히 낮은 단가와 보급률 그리고 중저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논리로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하이엔드급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중저가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 제조업체의 성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좀 하나의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부 하드웨어 변화에 따른 단말기 제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기가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 화소수가 높아진다거나 속도 처리가 빨라진다거나 저장 용량이 크다거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뭐 혁신적인 스마트폰에 대한 제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2015년도 하반기에는 2015년 상반기죠. 상반기에는 일정 부분의 하드웨어의 변화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꾸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쪽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 데이터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샤오미라고 아시죠? 샤오미. 중국의 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샤오미의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샤오미가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삼성이라든지 애플, 글로벌 제조사하고는 사실은 좀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가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매출액에 대한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매출액에 대한 성장 흐름들. 판매에 대한 성장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물량 공세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약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약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이 일단은 물량 공세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하고 점유율 높여놓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들을 끌어올리는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구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샤오미, 자국민의 수요 자체를 등을 업고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의 트렌드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경쟁 제조사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수치를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011년도, 12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 성장의 막대 그래프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막연하게 중국 업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샤오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ZTE라든지 어떻습니까? 화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샤오미라는 기업들을 보실 게 아니고 중국 제조업체의 큰 바운드리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2015년도는 조금 스마트폰에 대한 지형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세분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중국 제조업체가 물론 대중화입니다, 여러분들. 대중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은 낮은 가격의 스마트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고가 하이엔드폰 쓰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가 하이엔드폰도 상당히 많이 쓰고요. 중저가 폰들도 사실은 그만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까지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핸드폰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중국 시장이 어떻게 커왔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국 제조업체의 고화소와 카메라 트렌드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셀카가 유행이죠, 셀카. 뭐 다양한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트렌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셀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주요 트렌드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그리고 뭐 셀카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이 트렌드에 발맞춰 가지고 중국 제조업체는 어떻습니까? 후면뿐만 아니고 전면 카메라까지 고화소와 카메라를 탑재를 했습니다. 중저가 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능들은 저가형에 대한 사양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카메라만큼은 프리미엄급에 준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각 제조사별로 하드웨어에 대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글로벌 제조업체 역시 고화소화 전략에 동참할 시장 전략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후면 카메라에 대한 고화소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던 전면 카메라만큼은 샤오미가 먼저 들고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 시장이 지금 3G에서 LTE로 넘어가는 시장, 그리고 대부분의 수요 자체가 중국 쪽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글로벌 제조업체 자체는 이 샤오미가 끌어들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제조업체 스마트폰 제품 판매량 및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중이에요,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핑크색이고요. 중국 5개사 합계가 요 파란색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애플이 약간 옅은 핑크색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는 이유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판매 대수 및 중국 로컬 업체 비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 5개사의 점유율이 2012년도 41%, 2014년도 41%, 2014년도 1분기에 44%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자, 시장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제조하는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점유율 회복을 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연적 선택이 가져올 주가의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삼성 출시 라인업 고화소화 전략은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조차 그 트렌드 자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화소화 전략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번에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A죠. 이 갤럭시 A가 보급폰 라인이거든요. 보급폰, 그러니까 중저가 라인인데 중저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500메가 화소 전면 카메라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저가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500메가가 가이드라인이 된 거죠. 500메가 화소가. 그렇다고 되면은 이 위로 출시될 갤럭시 6라든지 글씨가 모르시겠죠? 갤럭시 6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새롭게 출시된 단말기들 같은 경우가 관 500메가 이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례 없는 화소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가형 단말기의 고화소화 채택은 향후
전략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기준선 상향 조정이 될 것을 미리 예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갤럭시 시리즈가 카메라 화소수가 변해가고 있는지. 2010년도입니다, 여러분들. 후면 500메가, 전면은 어떻습니까? 0.3이에요, 여러분들. 800, 어떤가요? 13,000, 16,000, 13,000, 2015년 S6가 어떻습니까? 20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일어나죠. 그리고 전면까지도 800메가로 뛰어쓰게 됐습니다. 기존의 샤오미가 500메가를 출시했다고 하게 되면 하이엔드급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경쟁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른 후발주자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아이폰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이폰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삼성전자의 OLED 쪽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그 디스플레이를 보는 시각 자체는 좀 틀리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와는 좀 다른 하드웨어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좀 우습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에 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 단계 조금 이제 레벨 다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800 인지 13 넘어가는 거예요. 인지 13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면, 후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애플사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동안의 카메라가 좋은 모듈과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구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올 상반기에 출시될 6S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6S. 예, 새롭게 출시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단말 라인 자체도 고화소화 전략을 채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체는 경쟁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카메라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 스마트폰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옵트론텍이에요. 옵트론텍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게 오늘자에 대한 주가는 아닙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도 플러스 0.16 정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0.16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 삼성의 카메라 모듈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트론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트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파트론. 예. 파트론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파트론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 좀 빠졌는데 제가 지금 이 밑에 추세를 좀 그렸거든요, 여러분들. 추세를 좀 그린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저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저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저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자에 빠지는 구간이 기존의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 빠진 것은 어떠한 빠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떠한 하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내일자에 이 기존의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세,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적인 상승 속에서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매매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고화소화 전략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 파트론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옵트론텍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옵트론텍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트론하고는 좀 성격이 좀 많이 틀리죠. 파트론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려요, 여러분들. 파트론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옵트론텍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200일선 돌파가 됐거든요. 최근 들어서 200일선 돌파가 됐고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저점과 이 저점,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이 저점에 대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직전 넥라인에서의 지지가 확인됐던 교차점 자체가 반등의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파트론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약간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론 자체가 나는 파트론은 너무 매매를 못하겠어.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후발주로서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하나의 종목군들, 개별적인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큰 섹터들, 산업의 영향력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동네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놈이 먼저 가게 되면 이 친구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렇다고 되면은 내 입맛에 맞는 종목군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 매매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와 그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는 소그룹의 종목군들도 같이 곁들여 보신다고 하게 되면 대장주만큼의 수익률은 얻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틀리지 않게 보고 있구나, 내가 업종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정도는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파트론과 옵트론텍은 같은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자, 여러분들 카메라 모듈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뭐 카메라 렌즈의 화소수가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렌즈가 좋다고 해서 다양한 뭐 디지털적인 기능들이 포함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포함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자화전자는 OIS죠, 여러분들. 오토포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손떨림 보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피사체를 찍을 때 뭐 손떨림이 잘 진행이 되느냐, 진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아무리 카메라 렌즈가 좋아도 찍는 사람의 뭐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피사체에서 만족스러운 피사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지고 뭐 작품 사진을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찍어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화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부수적인 기능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손떨림 보정 기능에 가장 선도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이소닉이라든지 뭐 자화전자라든지 여타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손떨림 보정 기능으로는 자화전자가 가장 참 탑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을 보여준 이후에 지적 넥라인을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저점과 이 저점에서의 추세 자체를 하향 이탈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투자 전략이 딱 바로 서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파트론텍이 아니죠. 파트론에 대한 옵트론텍과 파트론 합쳐버렸네요, 제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파트론, 옵트론텍, 옵티버스가 생각이 나는데 파트론입니다, 여러분들. 파트론에 대한 추세적인 움직임들과 이 자화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적인 전략들을 같이 관심 중에 넣어놓으시고 한 번쯤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 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카메라 쪽에 대한 내용들을 다 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파트론, 옵트론텍은 카메라, 렌즈, 모듈 쪽에 가깝다고 하게 되면 자화전자는 하부에 깔려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뜬금없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최종적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모듈이 나오게 되면 이 카메라 모듈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검사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새롭게 시장에서 800메가, 그죠? 그 800메가 이상 넘어가는 뭐 1300, 1500, 뭐 2000메가까지 넘어갔을 때 새로운 모듈들,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공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수율 없이 아니면은 QS 없이 그냥 바로 탑재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러한 이제 모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한 이제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검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로 포인트. 제로 포인트입니다. 제로 포인트. 자, 차트를 한번 좀 지어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말 되게 많아요. 보시게 되면. 저점 찍어내주고 올라가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2평에서 한번 두드려 맞죠. 두드려 맞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갑니다. 또 2평에서만, 또 2평에서 두드려 맞죠. 또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 11선,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추세라는 개념이죠, 추세. 추세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제로 포인트에서 마감을 시켜줬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대, 양봉, 음봉, 이 밑꼬리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2014년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물려왔었던, 쉽게 말씀드려서 잠재 매물들이 이 밑꼬리들에서 계속 소화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기존의 추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21선에 대한 조정 흐름들, 그리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저점 신호들이 나온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추세를 믿어보고 한번 매수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구간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한 해 여러분들과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업종,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1차적인 교육들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은 작년에 배우셨던 근 한 3개월 동안 저와 같이 매매를 하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추세라는 개념들을 드디어 2015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적으로 접목을 시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렌즈 쪽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능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이러한 묘들들이 생성이 되고 나서 검사 장비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강의는 끝까지 다 들으시고요. 방송은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뿐만 아니고 이 산업군, 이 업황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리스트화 시켜놓고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대장 역할을 할 것인지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새롭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산업이 성장을 하고 1차 성장 보여준 이후에 조정 이후에 도태된 기업들은 솎아내야 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솎아낼 작업,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살아남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2015년도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론적으로 잡힐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뿐만 아니고요. 시장에는 다양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꼭 카메라 모듈 산업성장의 한 축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니까요. 이 종목군들 뿐만 아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부들 하시고 관심을 굳이 가지셔가지고 꼭 좋은 승리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5년도 투자 전략입니다. 2015년도 관심 가져야 될 투자 전략 네 번째 시간 마감을 하고요. 내일자 공략주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 공략해야 될 종목은 바로 로만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추천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만손 여러분들.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매수해야 될 가격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로만손. 자,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고점은 형성이 됐습니다. 고점은 형성이 좀 된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작년도 12월 달 초순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고점을 형성한 종목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당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다음 달에 있을 중국에 대한 춘절 효과까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 그리고 성장성이 진행이 되면서 개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보이는 수익률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로만손 같은 경우는 내일 시가에 한번 좀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9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자체는 직전 추세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씀해서 이 2편까지 닿는 구간, 이 2편까지 닿는 구간까지 매매를 해야 되니까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진행되고 있는 14,500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구간 자체를 하향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로만손이라는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만손 같은 경우는 시계 제조를 시작으로 해서 주얼리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핸드백, 향수까지 쉽게 얘기해서 종합, 토탈, 그죠? 패션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적인 부분들, 사업 부분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얼리 부분입니다. 주얼리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성숙에 진입이 됐어요. JST나라든지 JST나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광고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업부가 어느 정도 좀 성숙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데 그 사업 부분 주얼리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아울렛과 면세점 유통망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국내 수요도 물론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까지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포커싱, 그리고 중국 관광객, 입출입 관광객에 따른 수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백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는 브랜드가 좀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퀀텀백입니다. 퀀텀백에 대한 이제 브랜드 자체가 상당 부분 런칭이 잘 됐어요. 상당히 런칭이 잘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제2의 로만손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면세점 고객과 인바운드 관광객 분석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중국 시장,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계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계 쪽은 뭐 고가 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중저가 라인 정도 아니면 이제 보급형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러시아라든지 중동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큰 사업부 중에서 두 개가 상당히 성장성이 높겠죠. 그리고 중동 쪽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대한 시계 브랜드 자체도 다시 한번 제자리로 잡아간다고 하게 되면 4, 4분기 실적은 생각외로 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떻습니까? 15,900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은 저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에 가까운 그런 실적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로만손만큼은 내수주와 소비주로서의 성격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2만원대를 넘어서 22,000원, 뭐 3만원대, 4만원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설픈 장기적인 예측을 말씀 좀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과 제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되면 이 종목만큼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언정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하락 추세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속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 상승하는 구간들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내일 시초가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15,900원 제시해드리고요. 직전, 고점, 하락 추세 속에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단기간에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주일간의 박스권 하향 이탈할 수 있는 가격인 14,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내일 공정률로서 로만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 항상 매주 월요일은
참 어려워요. 오늘 장에 대한 정리도 해드려야 되고, 요번 주에 있을 이슈들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기존에 보유했었던 포트폴리오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단순하게 기술적인 분석들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들보다는 2015년도를 크게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2015년도 1월달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로서 마감을 할 거고요. 오늘까지 정리했었던 부분들 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내일자의 새로운 투자 모멘텀으로서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도 꼭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수익 걷어가실 것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박플러스 최영동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